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예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코드 70번 클라이밍 스테어스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좀 유명한 문제이기도 한데 계단 오르기 문제예요. 계단을 한 번에 하나를 올라갈 수도 있고 두 개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이나 두 칸만 올라갈 수 있을 때 꼭대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계단 오르는 가지수, 그래서 한 칸 또는 두 칸 올라간 이 조합이 나오겠죠. 이 조합에 의해서 결국에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우 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느냐.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0에서 첫 번째 계단 올라가는 문제, 그 다음은 0에서 두 번째까지 가는 문제, 그 다음은 0에서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문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지는 문제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정의해요. 진짜로. 과연 이게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i번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i번째 기준으로. 그러면 이 i번째 계단에 도달하는 문제를 1번째, 2번째 또는 뭐 i-3번째, i-2번째, i-1번째 이 값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관계만 형성이 되면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올라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i번째 계단에 오려면 i-1에서 한 칸 올라오거나 i-2에서 두 칸 올라오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구조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왜? i-2까지 계산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산된다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가정 또는 정의를 해놓고 보니 i-2에서 두 칸, i-1에서 한 칸 올라오면 여기까지 도달한 경우 수와 i-1까지 올라온 그 경우 수, 이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i번째 계단에 도달하는 모든 경우 수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구조 형태도 갖췄고 점화식으로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도 앞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했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해 놓고 나서 보니까 si는 i-2 더하기 si-1, i-1번째에 도달한 모든 경우 수와 i-2에 도달한 모든 경우 수를 더했을 때 i에 도달한 경우 수가 나온다 얘기가 되겠고, 근데 이거를 이 i를 쭉 줄여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보니 n이 2이면 s0 플러스 s1이 돼서 s0은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초기식으로 주어버리면 되는 거죠. 다시 s1은 s-1 더하기 s0가 돼버리는데 s-1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s1은 그냥 초기식으로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2까지 올라오는 방법은 한 번에 올라오는 방법이나 한 칸씩 올라온 방법, 두 가지니까 두 번째 계단에 도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첫 번째 계단은 1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식 주고 조마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n이 1일 때는 2를 리턴한 거예요. n이 2일 때는 2를 리턴한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함수를 호출하면서 돌아가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의 범위에서는 n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고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죠. 이렇게 리커시브 형태로 코드가 되고 나면 이거를 메모이제이션으로 만드는 건 너무 쉽죠. 저장할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가 n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열은 1차원 배열이면 충분하죠. 1차원 배열이고 문제의 범위에서 n이 45 이하였어요. 그래서 맥스 n을 지금 40으로 놓고 배열의 크기를 45 플러스 1, 2 해서 n까지 오니까 앞에 0이 하나 안 쓰는 공간 하나 채워가지고 좀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채워놓은 거고요.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산이 미리 돼 있을 때, 앞에 캐시가 돼 있을 때는 그냥 그 값을 재활용해서 리턴하는 코드. 아까 맞죠? 메모이제이션은 전형적인 형태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캐시 없다는 뜻이니까 계산을 하고 그걸 캐시에 다시 저장하면서 리턴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이제이션이 되고 계산을 재활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클라이밍 스테어스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클라이밍 스테어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는 어떻게 푸느냐? 결국 이 DP 배열을 채우는 거예요. 메모이제이션은 탑다운으로 채워가는 거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보텀업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역 변수로 만들었어요. 그냥 쉽게 하려고 그냥 만든 거예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지만 코드만 좀 복잡해지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전역 변수로 만든 것일 뿐이고, 근데 여기서는 리커시브 형태로 돼 있으니까 뭐 클래스의 멤버 변수든 전역 변수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DP는 리커시브 형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함수 안에서 배열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벡터 자바라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DP 1은 1, 아까 봤던 것처럼 1은 1 초기식, 2는 2 이렇게 채우고 3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DPN을 리턴하면 n에 들어있는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ON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O1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딱 두 개밖에 안 보잖아요. 앞에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보는 경우는 슬라이딩 윈도우 시키면 돼요. 슬라이딩 윈도우. 이렇게 앞에 있던 이 두 개의 값으로 그 다음 걸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 거를 계산하고 나면은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DP2에 있는 값을 DP1으로 넣고, 그죠? 여기를 다시 DP1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얘가 DP2였는데 여기서는 DP1이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값이었는데 얘를 DP2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만 유지하면 되니까 새로운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을 넣고 오래된 거를 버리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동하면서 가는 거죠. 마치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DP1과 DP2 두 개의 배열을 유지하고 나면 끝에 가서 DP2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n번째 계단에 올라서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서 조건 체크를 해가지고 n이 1일 때는 이런 예외 케이스들을 처리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계열 문제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i-2번째 계단에서 i번째 계단으로 두 칸 건너뛰어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i-2까지 도달할 때 지불해야 됐던 비용에다가 i-2번째 계단에서 올라오는 비용을 또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떼면 발을 뗄 때 계단, 그 계단에 어떤 비용이 들어있어요. 비용이 들어있어서 발을 떼는 순간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더해줘라. 총 비용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최소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죠. 최소 비용. 보면 계산이고 여기서는 최소 값이네요. 최소. 게다가 바로 앞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클라이밍 스테어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구조로 같죠. 이 두 개가 결합되고 보니까 DP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솔루션으로 풀면은 반복되는 얘기는 빼고 앞에서 클라이밍 스테이지에서는 모든 경우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두 칸 오르는 경우하고 한 칸 오르는 경우를 더했다면 지금은 두 칸 올라서 나한테 오는 경우와 한 칸 올라서 나한테 오는 경우 중에 더 작은 값을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경우의 민값을 i번째 계단에 오르는 데까지의 최소 비용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클라이밍 스테어스하고 똑같이 앞에 두 상태만 계속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변수 두 개로 충분히 슬라이딩 윈도우 처리를 해가지고 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ON이고 얘는 O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리트코드 198번 하우스 로버 문제입니다. 앞에서 봤던 클라이밍 스테어즈는 사실 공식만 유도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는 어떻게 만든다? 첫 번째는 먼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맨 처음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는 하나만, 두 번째는 하나 두 개, 세 번째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한쪽을 계속 키워나가는 형태로 상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5번째 시간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점점점 키워나간다. 이 큰 나중 계산하는 것이 그 안에 앞에 계산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죠. 어쨌든 포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나서 보면 앞에 계산된 것들이 지금 것을 계산할 때 도움이 되느냐, 그걸 활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찾아내고 그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이기만 하면 그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구조를 갖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도둑이 집에서 돈을 훔치는 거예요. 룰이 하나 주어져요. 연속해서 두 집을 훔치면 경찰한테 걸려요. 만일에 이 집을 훔쳤다 그러면 옆에 집을 훔칠 수가 없어요.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최소한 두 칸 이상 건너뛴 집만 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칸 앞에서 훔쳤다면 현재 집도 훔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집을 훔쳤으면 그 다음 집을 훔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선택의 문제가 된 거예요. 선택의 문제. 이 집을 훔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돼서 훔칠 수 있느냐 없느냐, 훔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연속해서 훔칠 수 없다는 제약이 들어가지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전체가 2의 n승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조합의 문제인데 n이 한 10 또는 20 이 정도로 작은 숫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DP예요. DP라는 거가 확실해지려면 어떻게 한다? 정의한 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형태 안에서 진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특성을 갖는 어떤 계산 공식, 점화식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것은 DP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i까지 범위에서 최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면 0에서 i-2 또는 0에서 i-1 또는 0에서 i-3 이런 부분 문제들을 해결한 걸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외형은 갖춰졌으니까. 그렇죠? 이때 꿀팁을 드리면은 앞에는 이미 계산돼 있잖아요. 새로 나타난 놈이 있죠. 새로 나타난 놈. i번째 하나 나타났잖아요. 이 새로 나타나는 A의 모든 상태를 나열해 보는 겁니다. 모든 상태가 뭐가 있어요? i번째 집을 훔칠 거냐 안 훔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상태를 나열해 놓고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i번째 집을 선택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i-1번째 집은 무조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i-1번째 집을 무조건 선택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0에서 i-2까지에 있는 집들 중에서 최적으로 선택을 해서 골라 놓으면 그 솔루션에다가 i번째 집을 훔친 거,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i번째 집을 선택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최대 이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i번째 집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i-1번째 집도 훔칠 수 있죠. i-1번째 집도 훔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0에서부터 i-1번째 집까지 중에서 최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최적으로 선택한 그 비용이 i번째 집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얻는 최대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에서부터 i번째 집까지 안에서 최적으로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i번째 집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i번째 집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이득의 맥스 값을 취하면 되는 거죠. 공식이 완성돼 버렸네요. 이 말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원적인 형태로 갖춰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n이죠. n. 계산이 2의 n에서 5n으로 줄어버렸네. 그대로 코드로 구현해 보면은 i가 0일 때는 넘수 0이죠. 그 다음에 0번째 집을 털거나 1번째 집을 털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연속해서 두 개는 못 터니까. 그래서 두 집 중에 어느 집을 털 것이냐 이 문제인 거고, 그 다음은 아까 봤던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속 앞에서 계산된 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왼쪽 끝을 고정시키고 오른쪽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이런 구조로 만들었더니 풀리더라. 그러면 앞에 거와 그 다음에 차이, 요 부분의 모든 상태를 정해가지고 그 상태를 따져가지고 앞에 계산된 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내 걸 계산할 수 있느냐 되더라. 그래서 식이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DP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체로 이런 DP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0에서부터 n-1까지 정의하는 것보다는 1에서부터 n까지 정의하는 게 유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0번에다가 계산이 좀 편리하기 위한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넣을 공간이 생겨버리잖아요. 맨 앞에다 0을 집어넣는 거죠. 결국엔 1에서부터 n까지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i가 2일 때는 결국 2식이 되고 3, 4, 5, 6 그래서 n까지는 결국 이게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왜? 맨 앞에 0을 채움으로써. 대신에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n-1까지가 아니라 1에서부터 n까지로 뒤로 좀 한 칸 밀렸다. 앞에 봤던 이런 조건 체크도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테크닉을 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5n인 것을 앞에 두 개만 참조하니까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1으로 만들 수 있죠. 변수 두 개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두 개를 계속 쫓아가면서 그 다음 걸 계산하고 또 계산한 거 두 개를 유지하다가 또 그 다음 걸 계산하고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처리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점점점 나간다.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얘기 말씀드렸고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트코드 740번 delete and on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풉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 문제 풀고 나면 일단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적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다?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상태를 다시 정의한 다음에 그 정의한 상태별로 앞에서 계산된 걸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어떤 공식 또는 코드라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DP 문제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구현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DP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DP적인 사고 훈련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